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바로 비만세포 마스트셀입니다. 얘는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그 과립구 삼형제 걔네들과 같은 조상을 갖고 있어요. 커먼 마이엘로이드 프로제니터라는 그러한 같은 조상을 가졌지만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 그런 애들하고 같이 완전히 다른 계통처럼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과립구랑 형제라고 보기는 힘든데 얘가 뭔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과립이 가득한 걸 보면은 호염기구랑 똑같아 보여서 내 새끼인 것 같은데 또 핵이 분절이 없는 걸 보면은 내 새끼가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얘는 지난 시간 호염기구에서 다뤘듯이 독일의 파울 에를리히가 187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첫 발견한 걸로 실려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세포를 염색했을 때 수많은 과립들이 특징적이었고 그 과립들이 주변 조직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독일어로 마스트, 이거를 독일어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영어로 fattening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찌우는 비만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이 비만 세포를 마스트셀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과립구 삼형제는 골수에서 얼추 성숙이 다 돼서 혈관 안으로 나와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비만세포는 그게 아니고요. 골수에서 아기 상태로 나와서 결합 조직으로 가서 털을 잡고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과립구 삼형제랑 어릴 때 헤어진 그런 애예요. 얘는 주로 위장관이나 호흡기 점막하 조직이나 피부의 상피층 바로 아래 진피층, 그러니까 신체의 가장 바깥층 바로 아래에 있는 혈관이 분포하는 그런 결합 조직에 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혈관 안에 있던 호염기구가 조직으로 간 것이다 라고 오해했었던 거고요. 기능도 사실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가능했던 거죠. 아무튼 얘들, 그러니까 비만세포는 인체의 표면을 통과해서 침입하는 병원균들에 대한 최전방 숙주 방어 체계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자면은요, 이게 비만세포를 그림 그려 놓은 건데요. 비만세포와 가장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는 IgE, 항체, 이뮤노글로불린 E는요, 이 색깔 주황색으로 있는 부위에 우리 몸에서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즉, 우리 몸의 표면 부위죠. 피부 표면 부위, 그리고 폐 점막, 소화기 점막, 그런 데에 있는 거고, IgE가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바로 비만세포가 이 부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비만세포는 우리 몸에서 결합 조직에 분포한다 그랬거든요. 타입 오브 티슈, 티슈가 조직이에요. 즉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머슬 티슈, 에피세리얼 티슈, 너브 티슈, 커넥티브 티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머슬, 근육 조직, 그리고 상피 조직, 그리고 얘는 신경 조직, 얘는 커넥티브, 결합 조직 이렇게 되는데 비만세포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텐던 뭐냐면은 이게 인대, 본 이거 뼈죠. 그리고 팻, 지방, 그리고 우리가 엘라스틴, 콜라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결합 조직에 속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가면 탄성섬유, 망상섬유, 콜라겐 성분 그렇게 나누는데 그런 건 지금 패스하시고 특히 소화기관과 호흡기 점막 밑이나 피부 진피층 혈관 주변에 있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마스트셀은 외부랑 접촉되는 우리 몸의 표면부 바로 아래 여기에 짜잘하게 위치해 있다. 그게 어디냐? 피부, 폐, 그리고 입, 그리고 어디 소화기, 입을 포함한 소화기 모두죠. 그리고 호흡기라고 하면 폐부터 코 안쪽에 있는 점막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의 결막에도 존재하고 있고요. 결합 조직을 털을 잡고 있는 부위에 따라서 비만세포를 이제 또 서브 타입을 크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커넥티브 티슈 타입, 그러니까는 결합 조직 타입이고 하나는 뮤코잘 마스트셀, 그러니까 점막 타입 이렇게 크게 서브 타입을 두 개로 나누는데요. 그 두 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커넥티브 티슈 마스트셀, 이게 결합 조직에 있는 마스트셀들, 비만세포들이고 뮤코절 마스트셀, 이거는 점막에 있는 비만세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 오브 알러젠 엔트리, 그러니까 알러젠이 들어오는 그 경로를 봤을 때 인트라베노스, 이거는 혈관 안쪽, 정맥 안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브큐테너스, 이거는 피하, 피부 밑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널레이션, 이거는 흡입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인제스천, 이거는 섭취했을 때, 먹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온 거는 점막,
있는 요 동글맹이들, 과립들 보이죠? 요 마스트셀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여기에 정맥 안쪽으로, 혈관 안쪽으로 바로 들어온 것,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것들은 이 알러젠들이 여기에 있는 비만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냐? 비만세포가 액티베이션, 즉 활성화됐을 때 혈관 안에서 감염된 것들이 비만세포에 감작이 되면은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면서 히스타민을 빵 하고 분비하게 되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피부를 뚫고 들어왔을 때 마스트셀이 액티베이션 되면은 히스타민을 분비해서 두드러기 같은 것들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뮤코잘, 점막계통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여기는 호흡기죠. 호흡기에서는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상기도 쪽에서는 알러지성 비염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하부기도 쪽에서는 아스마, 즉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인테스티널 에피스테리움, 이거는 장상피예요. 장의 표면에 있는 점막이거든요. 그쪽에서 비만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보미팅, 즉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궤양 같은 것도,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 그 마스트셀은 뇌의 주요 조직에도 분포되어서 신경면역계 역할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호염기구 공부할 때 잠깐 다뤘던 BBB 있잖아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에서 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비만세포가 한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비만세포도 다른 면역세포와 마찬가지로 이제 리셉터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다양한 리셉터가 있겠죠. 하지만 지난 시간 호염기구 공부할 때 다뤘듯이 비만세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FC 엡실론 R1 고친화성 IgE 리셉터입니다. 물론 이 비만세포 표면에는 우리 예전에 수지상세포 공부했을 때 PRR 이란 거 했었어요. 그때 톨라이크 리셉터 공부하면서 PRR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DAMP, PAMP 이런 것들 살짝 다뤘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은 데미지 어소시에이티드 모레큘 패턴, 그리고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모레큘 패턴. 그래서 이거는 손상된 세포와 연관된 손상 연관 분자 패턴이고, 그리고 이거는 패소젠 감염균을 연관해서 알아내는 그러한 분자 패턴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마스트셀 표면에는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 역할을 해서 병원체 표면에 있는 단백질을 인식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FC 엡실론 R1 이거를 좀 보자면은요, 우리 호염기구 때 공부했던 이게 뭐였냐면은 IgE였죠. 항체 E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B셀에서 분비되는 Y자의 미사일이라 그랬죠. 이 미사일은 부위를 FCV와 FABV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고, 이 FCV, 즉 FCV, 이 FCV가 여기거든요. 이 요 부위가 엡실론 리셉터 여기랑 딱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상당히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IgE가 우리 몸에 적게 분포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의 그 표면에는 이 IgE가 그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용체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그냥 붙어서 있다가 병원체가, 이 빨간색이 병원체인데 병원체가 닿으면은 그때 가서 마스트셀, 비만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요, 이 모식도에서 여기에 이 빨간색들, 이거 클로버처럼 보이는데 클로버 아니고 이게 바로 IgE예요. 따닥따닥따닥따닥 코팅되듯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위에 병원체가 이렇게 넓게 해서 두 군데 이상 바인딩이 된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병원체가 붙는다고 해서 이 비만세포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즉 여러 군데에 같이 최소 2개 이상이 붙어줘야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로스링크입니다. 교차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차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비만세포가 액티베이티드, 즉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겠죠. 이른바 알러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러지 중에서 좀 심각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벌에 쏘여가지고 사람 죽고 그러는 거 뉴스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바로 벌의 독에 대해서 우리 몸의 마스트셀, 즉 비만세포가 강하게 반응해서 전신에서 마스트셀이 탈과립이 일어나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 안에 있던 물질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고 쇼크가 발생하는, 그게 바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거든요.
당연히 이 그림을 보면은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서 두통이 발생하거나 뭐 불편함이 발생하고 기관지 수축 작용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구역질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통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서 혈압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되게 무서운 그런 경과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나필락시스 말고 자가 면역 질환, 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에도 바로 이 마스트셀이 관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스트셀의 탈과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히스타민 다뤘죠. 사실 히스타민은 호염기구보다는 이 비만세포의 주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표를 좀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서 엔자임하고 톡식 메디에이터 있죠. 엔자임은 효소예요. 그리고 이거는 독성 매개물질, 매개체. 그리고 리피드 메디에이터, 이거는 지질 매개체. 여기서 딱 나눠서 엔자임하고 톡식 메디에이터 이 두 개는 원래 비만세포 안에 과립에 들어있던 애들입니다. 활성화되면서 얘네들이 밖으로 빡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그리고 리피드 메디에이터는 비만세포가 활성화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이거 왜 중요한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면역학 공부하다 보면은 그거를 꼭 구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자면요. 엔자임 중에서는 트립타제, 키마제, 카텝신 G 그리고 카복시페티데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이 기능은 커넥티브 티슈, 즉 결합 조직을 리모델링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효소는 세린 프로티즈라 그래서 세린 분해 효소라 그래요. 트립타제하고 키마제가 바로 그건데요. 이 트립타제는 호흡기나 소화기 점막 그런 애들을 재건하는 거고 리모델링 하는 거고, 이 키마제는 피부의 진피 그리고 소화기 점막 하에 있는 부분 그리고 심장 그리고 결막 그리고 혈관 주위 결합 조직 걔네들을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트립타제는요, 이 비만세포에 되게 풍부하게 함유된 분비 과립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상 검사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급성 알러지성 반응 후에 60분 이내에 트립타제 양을 검사해서 과도하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거 비만세포가 털과립을 많이 했다, 즉 아나필락시스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검사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톡식 메디에이터 히스타민하고 헤파린 있죠. 톡식 투 파라사이트 기생충 잡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메스큘라 퍼미어빌러티 혈관 투과성을 올리고, 그리고 이 밑에 평활근 수축을 유발한다. 근육이 이렇게 훅 움츠려드는 것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 밑에 사이토카인으로는 인터루킨 4하고 13, 이거 지난 시간에 호염기구 공부할 때 나왔던 애들. 그리고 인터루킨 3, 5, GM-CSF, 이거는 뭐죠? 지난 시간 호산구 공부할 때 나왔던 애들이죠. 그리고 TNF-알파,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그러니까 종양괴사인자죠. 이런 것들도 내보낸다. 즉 뭐냐면은 호염기구에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인터루킨 4하고 13이 나오면은 TH2, 즉 2차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고, 이 호산구에서 관련되었던 얘네들이 나온 거니까 당연히 호산구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케모카인으로는 CCL3가 있고요. 이 CCL3 같은 경우에는 모노사이트, 마크로파지, 뉴트로필, 즉 단핵구, 대식세포, 그리고 호중구들을 화학 주성으로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전쟁터로. 그리고 리피드 메디에이터, 류코트리엔 C4, D4, E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류코트리엔이라고 하는 거는 평활근을 수축시키고 그리고 혈관 투과도를 높이고 점액 분비를 높인다. 알러지 같은 거 있을 때 막 콧물 질질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 류코트리엔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PAF, 혈소판 활성화인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었죠. 얘네들은 백혈구들을 불러 모으고 다른 지질 매개체들을 확대 생산하도록 하고, 그리고 호중구, 호산구, 혈소판 등을 활성화시킨다. 즉 마스트셀이 한번 활성화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연쇄 반응으로 팡팡팡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면역세포들 다 나오죠. 걔네들이 다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참으로 다양하고 엄청난 일을 이 마스트셀 얘가 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산구, 호염기구, 비만세포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얘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공공의 적이 있다 그랬죠. 바로 기생충이죠. 이 그림 나오면 안 되죠. 이게 기생충이죠. 인간의 몸을 숙주 삼아서 살아가는 그 참으로 다양한 그러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크기 역시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지간해 큰 기생충은 면역세포의 탐식작용이나 탈과립 정도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IgE라는 미사일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호산구, 비만세포, 호염기구의 합동 공격입니다.
뭐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히스타민을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도와 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평활근 있잖아요. 걔네들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물리적으로 뭐 기침이나 배변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몸 밖으로 기생충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구의 FC 엡실론 그 R1 수용체에 IgE가 결합하면 호산구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런 강력한 과린 물질, 독성 물질들을 뿜어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기생충이 사라진 선진국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레르기, 즉 아토피나 천식 같은 것들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즉 이뮤노글로불린 E가 기생충 감염에 특화된 항원인데 기생충이란 적이 이 위생이 좋아져서 없어졌으니까 이 IgE가 할 일이 없어져서 멀쩡한 이물질,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나 땅콩 같은 애들한테 시비를 걸어서 비만세포랑 호염기구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벨라스케즈 마노프라고 하는 무슨 기고가예요. 의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주장을 보면은 인간의 대변 그 화석에도 발견될 정도로 기생충은 인간과 공생을 해왔는데 그 기나긴 공생의 과정에서 기생충은 자신과 인간에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기생함으로써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 불편한 점들을 기생충이 없애는 거예요. 그 기전이 바로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는 기전과 동일하다는 것. 즉 인간의 면역계에 기생충은 공생자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거 뭐 꽤 진지하게 오래전부터 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까 하는데요. 2008년도 자료예요. 기생충이 헬민스 파라사이트가 프로텍트 어게인스트 아토피 앤드 알러직 디지즈, 아토피와 알러지 질환에 대응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주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이 기생충 종별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역학조사까지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생충 감염됐을 때는요, 혈액 내에 IgE가 당연히 증가하고 호산구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만세포 활성화에서 봤듯이 Th2, 즉 2차 면역계도 활성화되는 거죠. 인체에 기생충이 감지돼요.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면역계가 작동합니다. 만약에 이 면역계가 Th1 쪽으로 활성화된다면은요, 대표적으로 대직세포가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대직세포의 산물에 의해서 숙주, 즉 인간의 몸에도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됩니다. 열나고 아프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반대로 면역계 활성화 중에서 Th2, 즉 2차 면역계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서 인터루킨 13을 생산해서 점액 생산, 점액들이 막 늘어나고 인터루킨 5 생산해서 호산구 불러 모으고 그리고 B셀이 IgE를 생산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비만세포, 마스트셀, 그리고 호염기구, 그리고 호산구 또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인터루킨 3하고 인터루킨 9을 통해서 이 마스트셀, 비만세포를 끌어당깁니다. 히스타민, TNF-알파 등을 생산하고 또 뭐 염증세포도 끌어들이고 점액 생성도 증가시키는 거죠. 즉 기생충 감염 시 인체에서는 Th1보다 Th2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뭐 인터루킨 4나 5나 9이나 13 얘네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Th2 쪽의 그 T셀의 수가 증가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아토피 상태예요. 아토피 상태하고 상당히 비슷한 겁니다. 기생충 감염 시에 Th2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논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터루킨 25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인터루킨 25는 뭐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터루킨 25는 인터루킨 17A랑 인터루킨 17RA 리셉터 얘네들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Th2 반응 촉진을 유도하는데 이게 기생충 감염 때나 뭐 알레르기 반응 때나 차이가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이런 우리 몸의 알러지 반응하고 같은 면역학적 공격에 대해서 자기도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반응을 줄어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증상에는 그래서 기생충 감염 초기 급성기가 아니라 만성적인 기생충 감염 상태를 의미하는데 알러지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생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을 얻고 알러지를 없애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구충제 같은 거 먹어서 그 해당 기생충이 몸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알러지 증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믿고 보는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 말라리아 기생충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 여기서 2009년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사실 논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기생충 감염과 알레르기 질환의 연관성. 여기서 뭐 이걸 제가 쭉 다 읽어드리는 거는 의미 없고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은 알레르기 또는 아토피는 알레르기 항원 자극에 의해 유발된 비정상적인 Th2 면역 반응에 의해 생기는 전신성 염증 반응이며 아토피 질환은 천식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을 포함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한다. 기생충 감염과 알레르기는 모두 Th2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데 인터루킨 4, 5, 13과 같은 Th2 사이토카인의 분비 증가, 그리고 IgE 증가, 호상구 및 비만세포의 증가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거 조금 아까 다룬 내용이죠. 그러나 연충, 즉 기생충에 의해 유도되는 Th2 반응은 알레르기에서 관찰되는 Th2 반응과는 달리 인터루킨 10의 생산이 증가하고 항원특이 IgG4 항체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알레르기는 숙주의 해로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 유발되는 반면 연충 감염은 숙주의 면역 반응을 조절하여 이로운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라는 게 사실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간 이후의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알레르기를 악화시키거나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기생충에 감염된 사람에서 알레르기 증상이 감소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제시된 가설은 IgE 블로킹 하이퍼센시티스다. 그런데 이거 현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라는 내용들. 그리고 위생가설. 선진국에서는 천식 유병률이 현저하게 급증하고 있는 역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위생가설이 제시되었다. 즉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위생 환경이 개선이 되고 예방접종, 항생제 등의 사용이 유인으로 인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 Th1 세포에 대한 자극이 충분하지 못해서 Th2 세포 반응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알레르기 발병 소인이 증가한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설은 아니다. 즉 완전히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논문들을 근거로 레퍼런스로 그렇게 다룹니다. 맺는 말이 중요해요. 과거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인해 우리 조상들이 어렵게 살던 시절 많은 괴로움을 주었던 기생충이 타도의 대상이었다면 이젠 오랜 친구인 기생충을 이용하여 각종 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상생의 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실제로 기생충 약, 그러니까 구충제하고 아토피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루시는, 자기 몸에다가 직접 실험을 하시는 그런 분들 유튜브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몸에 기생충이 있을 때 발현이 억제되는 아토피 증상하고 기생충 약의 작용에 의해서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기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그렇게 해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원리를 알아보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에 관련된 이러한 이론으로 현재까지 시판되는 약들이 아토피 말고 다른 쪽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토피 쪽으로는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엔 비만세포까지 공부를 했고요. 비만세포를 공부할 때에는 제가 다뤘던 호염기구, 거기 안에 히스타민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꼭 함께 그것을 같이 다뤄서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